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 북한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전까지 남한과 북한은 나누어져 있었지만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농지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남한 지역에서도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실증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북한의 농업 정책을 보며 남한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939년 일본 식민정부는 쌀 판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2개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공영 유통회사들이 세워졌으며 징발, 곧 한국어로 공출이라고 하는 쌀의 국가 강제 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전시 동원 체제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 물자의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시장에 생산물의 배분 기능을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고 일반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1942년부터 한국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공출 할당량을 채우기 전에는 수확한 쌀을 팔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할당량은 계속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명과 같은 공업용 작물의 생산과 분배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많은 양을 공출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할당량 달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농민들이 직접 소유하기 위해 보유하는 쌀 보유량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2년 북한 지역의 한 지방에서 농가의 쌀 보유량은 벼 한 석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벼 한 석은 쌀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전통 단위인데 현미로는 0.5석이고 약 80kg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1인당 80kg에 불과하였습니다. 한 명의 농부가 하루에 소비하는 쌀의 양을 당시에는 0.5kg 정도로 할당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160일 정도만을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1944년에는 쌀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달했지만 무리한 공출이 강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농가 보유량은 전국적으로 1인당 현미 0.4석, 킬로그램 단위로는 64kg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풍년이 예상되었지만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식민정부가 한국을 떠나면서 식량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던 것에는 1944년에 생산량 감소로 농가의 쌀 보유량이 적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에 목표 생산량은 2,600만 석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1,600만 석을 겨우 넘었고 그중 900만 석 이상이 공출되었습니다. 농가의 쌀 보유량은 1인당 64kg, 단순 계산으로 약 130일 정도만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지배정부로 세워집니다. 이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서 선거로 정부가 설립되고 난 뒤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로 발전합니다. 1946년 3월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인민위원회는 쌀과 다른 가을 곡식의 파종 면적을 1939년과 같은 크기로 설정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식민지기 일본 정부의 계획을 기초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계획에서 농업 부분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따라 1947년에 한층 의욕적인 농업의 증산 목표가 세워집니다. 이 국가적 계획은 지방정부로도 전달됩니다. 이 경제계획에서 인민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담당자에게 각 농민의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하고 농업작업에서 농민들을 단체로 조직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지령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범 농민들을 각 마을에 생산 돌격대로 조직하고 모든 농민을 봄가리에 동원할 것, 마을 단위의 모임을 조직하고 재배 계획을 세울 것, 이러한 생산 계획에 기초하여 농민들에게 각 작물의 책임 생산량을 세우게 함으로써 생산 책임제를 가동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직화된 농업노동의 기초 단위로서 생산방과 증산 돌격대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집니다. 북한의 총 가구의 약 80%와 30%에 달하는 가구가 각각 생산방과 증산 돌격대에 배치되어 생산단체에 속하게 됩니다. 인민위원회는 일본 식민정부가 한국 농민에게 강제했던 곡물의 국가 수매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1945년 가을 수확 이후 이 제도는 다른 이름으로 북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작료를 감면하는 운동도 추진되었습니다. 1946년 8월 인민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곡물의 국가 수마 계획을 발표합니다. 수매는 현금이나 소금, 화학비료, 면포류, 성냥, 기타 공산품과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선 강의에서 강조했던 화학비료가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농산물 강제 구매가 불법이라 하면서 농민들의 성출과 수매 참여가 자발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 수매는 처음부터 농민들에게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성출은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46년 수매에 관해서는 공식 문서에서 양곡 수매 사업은 농민들 자신의 자발적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조합에서는 농가들에게 양곡 수매량을 할당하는 등 명령주의, 관료주의적,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착오인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산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고도 생각됩니다. 공산주의의 이념과 실행이 어긋나는 현상을 인식하고
명령주의와 관료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6년 이후에는 공산주의 이념의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위의 내용과는 반대로 정부가 식량 배급을 도시와 농촌의 모든 세대로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따라서 곡물의 강제 수매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농민들은 제일 먼저 국가에 잉여 농산물을 팔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들의 곡물을 국영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 비료와 교환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인민위원회는 다른 농산물의 수매도 추진합니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많은 양의 원명과 누에, 집 제품을 징발하였습니다. 가마니와 같은 집 제품은 수매에서 특히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농산물, 화학비료와 같은 공산품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육류와 가죽,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산나물, 중고 고무, 금속 제품도 수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9년 이후 북한 정부는 농민들에게 경작 중인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육류의 할당량을 부과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확량에 대한 과대평가는 과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생산성이 더 높은 평화지대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지방정부에게 현물세 계획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합니다. 북한에서는 세금을 현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쌀과 다른 주요 작물의 경우에는 27%였고 면화와 대만은 23%였습니다. 만약 쌀 수확이 40% 과대평가되면 세율은 38% 인상된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쌀에 대한 세율인 27%에 40% 과다평가된 생산량인 1.4를 곱하면 나오게 되는 수치입니다. 세금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것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데 북한 정부에서는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조세 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다른 세금과 요금이 징수되었는데 그중 물에 대한 세금이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1946년 9월 이후 모든 수리시설이 국유화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수리시설 이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농민에게 세금 부담을 3 내지 5% 증가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거의 입수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생산자에게 가능한 많은 농산물을 거두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북한 지역의 농민들은 1945년도에 수확량을 다시 정확히 조사한 다음 꼭 필요한 하루 식량 0.5kg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성출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모자라는 식량을 산나물과 자연식료를 채취하여 보충해 나갔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인민위원회는 식량의 소비 절약 단속에 대한 포고를 공포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지령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반복 공포되어 농민들이 식량을 낭비하지 않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실상 여분의 식량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령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은 농민들이 국가가 징발하기 전에 양곡을 모두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국가 정책에 저항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남한 지역의 식량난도 심각했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도 좋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해방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국가의 통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식민지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 농업정책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농업정책과 해방 이후 북한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생산, 분배, 소비에 걸쳐 전반적인 국가 통제를 행사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생산 책임제라는 말을 식민지 정부와 공산주의 정부 모두가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개별 농민에게 생산 목표량을 부여하고 집단 농작업을 위해 농민들을 단체로 조직하고 농민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첫째는 산출량 자체를, 둘째는 그 중에서 국가의 몫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식민지 정부와 북한 정부는 지방의 행정관리로 하여금 개별 농가 단위로 노동력, 농기구, 경지 면적,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그 수치를 정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몇몇 보고서의 형식에서 식민지 정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1944년 이후 일본 식민정부는 각 지역의 수리조합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지주의 땅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농지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 행위자로서의 역할에서 지주를 배제하고 대신에 국가가 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북한의 토지개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이후의 북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보다 먼저 실시되었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공산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문제였고 현실적인 생산 방식은 일본이 식민지기 사용했던 생산, 분배, 소비에 걸친 전반적인 국가 통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하루 배급량이 0.2kg까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하루에 2000 내지 2500kcal의 섭취를 권장하는 국제 기준의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방 전후의 0.5kg은 1600kcal 정도의 수준입니다. 경제체제의 선택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